오늘 ESG 경제연구소 소장이시고 서강대학원 교수이신 김영익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1월 달에 증시가 참 가파르게 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12월 달도 초에 좀 오르다가 지금 이제 좀 약간 횡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으로 이어지는 장세를? 예, 뭐 경제 여건, 기업 수익 여건 오르는 건 맞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거의 이 정도면은 주가 지수 자체로 보면은 거의 정점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주가를 볼 때 여러 가지 경제 변수도 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가는 명목 GDP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 빨간 선이 명목 GDP로 보면은 적정 주가예요. 예. 근데 올해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한번 제가 추정해 보면은 2620 정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실제 주가는 적정 주가 이하일 수도 있고 밑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2800이 넘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너무 빠르게 오른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내년인데요. 뭐 내년까지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우리 주가가 적정 주가에 저평가됐었어요. 네. 계속 한 10여 년 동안 저평가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완전히 고평가된 상태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더라도 크게 상승할 여력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월별 자료로 주가를 한번 본 겁니다만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거든요. 네. 이게 상관계수가 0.87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일평균 수출도 회복됐습니다. 물론 주가가 선행해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그런데 지금 이 거리가 과거에 볼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수출 이 금액에 비해서도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물론 이게 유동성 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요. 그걸 고려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한 15%에서 25% 정도 가대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전망해 보면요. 지금 주가만큼 이거 뒷받침해야 되기 위해서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한 25억 달러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아, 일평균? 예. 그런데 현재 있는 통계로 제가 전망해 보면은 내년에 한 20억 달러 평균 안팎, 뭐 작년보다는, 내년이 올해보다는 한 6, 7% 증가하겠습니다만은 이 주가 상승만큼은 뒤따라가지 가능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로 볼 때 지금 주가가 지나치게 모든 경제 변수를 가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 국면이 저는 머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예. 뭐냐면은 이제 지금 워낙 제로금리 상태잖아요. 예. 저금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 욕심, 예. 이거의 크기, 예. 이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버블이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히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 예. 더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뭐 금리가 뭐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금리가 지금보다는 더 낮아지기는 당분간은 힘들다. 최소한 1년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3% 안팎 성장하고 물가 올해 0.5% 정도 상승 예상되는데 내년은 1% 안팎 상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하고 주가 관계를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명목금리라는 것은 실질 GDP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근데 내년 실질 경제성장 3%, 물가 상승 1% 하면은 적정 시장 금리가 거의 4%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4%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뭐 10년 국고채 수익률이 1.7%인데 너무 낮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한 내년 연평균 정도로 보면 2% 정도는 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낮아지기는 힘들다. 그리고 꿈이 미리서가 반영됐다. 그래서 뭐 PER, PBR, PDR, 드림, 뭐 이게 가지고 최근 주가 상승을 설명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꿈이 이 주가에는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평균 수출 금액이 25억 불 이상이 돼야 예. 지금의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예. 기본 요소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런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지만 그게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일평균 수출액이 뭐 20억 불 전후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은 유동성에서 계속 꿈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예, 그런데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더 이상 세계 중앙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더 이상 돈을 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동성이고 꿈인데요. 그 유동성 꿈이 지금 주가에 저는 다 반영되지 않느냐 현재 생각하고 주가에.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재정 정책 이제 합의가 되고 예. 이제 계속 이제 쏟아질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자 같은 경우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건 시장에 불과하다 뭐 이런 예. 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그렇게 공급되진 않을까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서? 예, 우선 미국 주가를 제가 또 그림 하나 보면요. 네. 미국 주가도 경제 지표하고 너무 그 거리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용 지표로 봐도 한 거의 20-30% 미국 주가 가대평가돼 있고요. 뭐 M2를 고려하도록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특이한 점 하나는 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도 개선되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소비 심리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 파란 아래쪽으로 떨어진 예, 게.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과거처럼 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비를 늘리지 않겠다. 그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저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이 지금 50%예요. 지금 3분기 말 현재. 과거에는 어느 정도 했었죠? 예. 지금 거기서 주식 비중이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빨간 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40% 안팎이고요. 네. 예, 그런데 과거 보면은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 가면은 거의 주가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아, 과거에. 예. 저라도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제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0%라면은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추가로 더 늘리지 않으니까. 예.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은 별 여력이 없고요. 아마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겁니다. 네. 예, 그렇더라도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물론 회복될 텐데 그 기대들이 저는 지금 역시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실물과 금융의 괴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금융 중에서 특히 주가하고 뭐 집가 이런 자산가의 실물 경제에서 괴리가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내년에는 저는 반작용이라고 보는데요. 실물 경제는 회복되고 더 이상 뭐 유동성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자산 가격은 조정을 보이든지 하락하면서 실물하고 금융의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내년도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상승할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 뷰는 좀 바뀌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적정 주가가 내년에 한 평균 주가 2,600이라고 보고 그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승분까지 제가 예상하는 내년 상승분까지 지금 미리서 상승해 버렸다. 아, 빨리 상승했다. 주가 지수가 다 상승했다. 그러면 상승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고 추가로 더 상승할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의 그 기로에서 교수님께서는 하락 반전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평균 코스피를 한 2,60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2,800이 넘었으니까 물론 거기서 상한 뭐 15%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다. 실물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전개돼야지 다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횡보 조정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예, 행보 조정인데 한번 조만간 전에 한번 크게 하락하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10% 이상. 10% 정도. 아니 저는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폭의 하락이라는 게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궁금했는데. 10 내지 뭐 15%. 이 정도는 조만간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러한 상황이 오면 지금 우리 대기 자금 60조 개인들의 자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도 이렇게 좀 떨어지면 바로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 버려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조정이 쉽게 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조정이 오면은 또 개인들도 생각이 다 달라집니다. 심리가. 심리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도 2007년, 2008년에도 개인 특히 그때는 금융회사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 2008년 8월 달에 주식형 펀드가 144조였었어요. 뭐 그때는 한번 떨어지면 그 돈들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았었죠. 근데 주가가 한번 폭락하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 돈들이 주식형 펀드가 지금 75조 안팎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주가가 오른다고만 뭐 생각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런 돈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근데 한번 주가가 폭락하고 심리가 바뀌면은 그 돈에 들어오는 속도도 좀 달라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은 우리 한국만의 어떤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도 같이 글로벌리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미국서 먼저 충격이 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서요? 저는 아까 미국 개인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지금 50%로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조만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섭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법인세를 21%에서 27%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 기술기업이나 금융대기업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독점 규제. 반독점 규제. 그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져야지 할 수가 있는데, 뭐 당장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다면은, 저는 미국 주가는 바이든 행정부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주가 뭐 장기적으로 오릅니다만은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정체된 상태에 있었거든요. 이쪽에서 저쪽까지의 거리가 10년이군요. 이게 거리가 그림으로 보니까 짧아가지고 10년이. 미국 주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상승하지만은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10년은 이런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가. 그래서 미국 주가가 조정 보이면은 아마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덜 들어오고요. 뭐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렇게 주식 비중이 50%씩 높아졌던 때도 있었는데 저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차이라고 보면은 유동성의 크기가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게 전보다 훨씬 많이 풀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재료금리로 정말 돈을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소득이 낮기 때문에 배당을 받든 뭘 하든 기업에 투자하는 게 은행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50% 이상의 비율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가계가 저는 주식 비중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유동성인데 이게 마샬 K라는 건 제가 미국 건 안 그렸는데 우리나라 것만 한번 그려보고 미국 것도 있습니다. 같은 모양인데요. 이 마샬 K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의 명목 GDP가 들어가고 분자의 M2 총 유동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샬 K가 올라간다는 것은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97년 IMF 경제위기가 오면서 돈이 한번 많이 풀렸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지금 이게 급격히 상승했죠. 실물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되고 이 마샬 K가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보다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분모 있는 명목 GDP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제 지난번 우리 방송할 때는 이제 신규로 지금은 좀 투자할 만한 볼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이렇게 좀 이게 목에 차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뭐 종목별로는 차별화돼서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올해는 뭐 거의 모든 종목이 뭐 종목별로 상승률이 달랐습니다만 거의 차별화되시 좀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정말 차별화돼서 올라갈 것이다. 예, 그리고 계속 그 내년에 저희가 주가 많이 오른다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거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 내년 상반기에. 예, 그런데 그 상반기에 올라갈 주가가 지금 올라가 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상반기까지 주가가 꽤 괜찮을 것이다. 예, 전망하셨던 게 지금 이번에 지금 확 앞당겨가지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예, 주가 수준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으니까 제가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명목 GDP나 주가 수출액 비해서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괴리가 벌어진 만큼 그 좁혀지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횡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락한다 얘기하면은 또 폭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약간의 하락 반전 아니면 한 번의 폭락은 있을 한 것이다. 번의 폭락은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예. 그것도 머지않아 한 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까지의 그 개인들의 힘으로 고를 때마다 갭이 확 빠르게 메꿔졌던 것들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지루한 내년은 그 박스권이 아닐까. 내년은.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3천도 넘을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그게 정착이 아니라 그게 아주 일시적이고. 예.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 코스피의 박스권 장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는 박스권이 거예요. 한 단계 상향 조정됐다. 박스의 볼륨만 좀 높여졌다. 예.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 조정을 보였는데요. 그때 코스피 평균이 2067이었었어요. 예. 계속 2067에서 일시적으로 뭐 2017년, 2018년 초에 그 2600까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으면 거의 박스권이었거든요. 네. 근데 한번 급락하고 나서 그런 상당히 또 오랫동안 박스권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조만간 있게 되는 어떤 그 하락, 큰 폭의 급락 같은 경우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게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 실물하고. 실물 경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기류에 따라 좀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상적 충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상적 충격이 한 번이라도 오면은 그게 거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 높이 떴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은 한 번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요인이 어떤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급락하고 나서 이제까지는 빠르게 회복하기보다는 그 급락한 상태에서의 어떤 횡보 조정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급락하고 좀 반등하겠죠. 약간 반등하고. 근데 내년에 저는 평균 주가가 2,600 안팎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뭐 그 수준에서 또 저 상당히 오랫동안 지루한 장이 좀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종목 선정이 이제 더 중요해진 거죠. 네, 그렇군요. 종목 선정은 제가 차후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은 분들이 또 시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올해 초처럼 이렇게 돈 좀 벌자, 주식하면 이렇게 좀 빠르게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각오를 할 수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좀 낮추자. 기대 수익.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상승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작년까지 6%였었어요. 네. 코스피는 7.5%, 약 1.5%포인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명목 성장률이 저는 3%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4 내지 5%일 것이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4 내지 5% 수익을 내면은 잘한 시대다. 근데 올해 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그것 가지고 무슨 주식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우리 저 은행 금리가 1%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되는데 주식에서 4 내지 5% 수익률 낸다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렇군요. 아, 이제 제가 이제 그 교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산의 그 거품이 가득 차 있는 게 부동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도 주식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을 받을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뭐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가격에도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미국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부동산 주택 지수가 있는데요. 네. 네, 그게 다시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명목 가격 기준입니다만은 2006년 그때 그게 뭐 집값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 미국 경제가 이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 수준 2로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가격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 PRR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표는 뭐 그림으로 안 가져왔는데요. 예, 주택 가격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가. 이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 평균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도 약간의 그 거품이 발생됐다. 이게 이제 금리만 조금 오를 점을 보이면은 이게 방향이 저는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제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라는 건 이제 실물하고의 격차가 저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것의 격차가 이제 앞으로 좁혀질 상황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버블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버블도 이제 단기간보다는 좀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추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버블임에도 쭉 가는 그 버블의 크기가 더 커지면서 지금 실물 경제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지만 이만큼까지 차이가 나면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은 없을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사실 저 거품이라는 게 꺼지고 나서야 야 거품이었구나 그걸 알지. 현재에서는 그 거품인지 잘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모든 경제 지표로 보면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 대표님 말씀대로 그 벌어지는 게 더 커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벌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하고 금리 때문이었는데 네. 만약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시장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림 한번 가져왔는데요. 이게 미국의 장기 소비자 물가하고 국제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물가를 보면은 1980년대까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였죠.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때 뭐 14% 넘은 적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때 28%가 넘었었어요. 이때 그 1차, 2차 월쇼크 뭐 그 영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가감이 김축하면서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떨어졌죠. 특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물가가 굉장히 안정된 시대였었어요. 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미국 물가가 내년 이후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현재의 금리 이거는 미래의 물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 10년 국제 수익률이 얼마 전에 0.6% 이하로 떨어졌다. 지금 0.9% 안팎.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기서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인플레하고 금리가 계속 오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오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그 거품이 이 금리 상승으로 꺼질 수가 있고요. 또 오랫동안 이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각 경제 주체가 굉장히 부실해졌어요. 네. 미국 뭐 정부 부실해졌고 우리의 가계 부실해졌고 뭐 중국, 인도 기업 부실해졌거든요. 이런 부채 문제가 한번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근데 그동안 왜 물가가 안정되고 앞으로 오를 것인가? 그동안 물가가 안정된 요인은 수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특히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것이 잠재 GDP가 있는데 실제 GDP가 그 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2000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특히 미국한테 굉장히 물건을 싸게 생산해서 수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는데, 근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다음에 가감한 재정 정책 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더 이상 세계에 물건을 싸게 공급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 임금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쌍순환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수를 많이 키워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네, 중국이 생산한 것은 앞으로 자기들이 상당 부분 생산한다는 거죠. 소비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로 미국으로 수출할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또 물가가 오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 달러 가치 하락, 금리 상승. 네.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그 2023년까지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못을 박아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연준이 그걸 억누르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진 않을까요? 물론 연준이 금리는 나중에 인상하게 될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도입했지 않습니까? 네. 평균 물가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물가가 2% 이하였으니까 앞으로 2% 이상이어도 평균은 2% 안팎이니까 안 올리겠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시장 금리는 연준이 그렇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목 금리가 물가 상승률이 포함하고 있는데 물가가 오르면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장 금리가 오르면 뒤따라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방금 점도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점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12월 말에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신 분이 17분 중 한 분도 없었어요. 다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다 내렸고, 또 현재의 상황에서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변하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 사람들 생각이 다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우리가 전제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연준은 언제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죠. 변할 수 있다. 하긴 이번에 그 전제 조건으로 나온 게 그 완전 고용, 완전 고용이라면 한 3%대의 그 실업률이잖아요. 그거하고 평균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어긋나면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연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죠. 그런데 지금 실업률이 6% 중반이니까요. 뭐 4% 이하로 당분간 떨어지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는 2% 넘으면 아마 연준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실업률을 4%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물가를 잡을 것인가. 실업률을 이제 4%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돈을 더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물가가 더 올라버리는 것이죠.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안 푸고 금리를 올리면은 고용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는 저는 인플레이셔너리 디프레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별로 안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면 수요를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긴축해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 뭐 중국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되든지 공급 측면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되면은 이게 정책 당국자가 고용을 우선할 것인가 물가를 우선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 연준이 심각한 고민을 할 때가 뭐 내년 이후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자산의 어떤 부침, 그러니까 거품 현상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의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가졌던 뭐 올 한 해 그 주식시장에 가졌던 뭐 계속 오르기만 한다는 이런 생각은 조금 더 달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원자재 쪽도 보면은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요. 금값도 오르다 이제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 좀 1,800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전에 이제 금값이 상승을 좀 상당히 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금값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지금은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좀 오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달러 가치예요. 아, 네. 예, 예, 주요 선진국 통화에서 달러가 지수인데요. 예, 그동안 달러 가치가 보면은 85년 9월 플라자 협의 때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 또 오랫동안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예, 저는 3차 달러 가치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유는 보면은 우선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예, 한때가 30% 넘었다가 지금 25% 앞으로 갈수록 더 축소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갈수록 이 달러가 1974년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했는데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일까? 앞으로 10년은 그걸 의심하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히 하락하느냐, 천천히 하락하느냐, 그 문제만 있는 거고요.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뭐 저는 금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에서 또 물가가 오르거든요. 네. 예,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물건을 비싸게 수입해야 되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은 예, 저는 예, 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다가 온수당 한 2,050달러 갔다가 1,900달러 안팎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큰 상승 국면 보면은 1차 상승이 끝났고 지금 조정 국면이다. 저는 앞으로 4, 5년 보면 2차, 3차 상승 국면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달러 가치 하락, 예, 그 다음에 인플레가 올 것이다. 인플레가 오면은 금은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뭐 보증금을 높인다든지 이런 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억누르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환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생각대로 끝없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상당한 폭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느냐, 미국 정부가 방해하지 않겠느냐. 예, 물론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미국 정부가 예, 개입을 하겠죠. 네. 예, 그런데 시장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심지어는 중국 관리들차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사람, 공산당원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세계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큰 흐름은 정책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요. 예, 제가 88년에 뭐 증권회사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89년 4월 7일 날 1007 찍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때 뭐 시위도 하고 뭐 증권회사 그 정문 앞에서 신입사원이라고 고객들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때 그 당시 뭘 했냐면 우리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돈을 찍어내 가지고 투신사한테 줘가지고 주식 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주가가 아마 며칠 오르고 그대로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뭐 저는 시장에 있으면서 아무런 정책도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주로 말로 개입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지 이제 변동성, 지금처럼 오르락내리락의 변동성은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유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가가 다시 오른다는 건 다시 경제 회복이 된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유도 뭐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유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때가 2000년 들어가서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이때 유가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때 세계 경제가 좋아가지고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예. 이렇게 유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앞으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유가는 저는 많이 못 오르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그 코로나 시대로 많은 변화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변화 하나가 트랜스포트사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행기, 버스, 기차 타고 뭐 자동차 타고 몸으로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사이버로 해결하거든요. 원유를 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세계 그 각국 정부가 지금 친환경 정책, 에너지 전략 정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바이든 지금 들어서면서 탄소 제로,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자동차도 보면은 전기차가 계속 많이 늘어날 거예요. 상대적으로 원유를 덜 쓰는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달러가치 하락 때문에 오르기는 오르는데 그런데 과거처럼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시그널들을 통해서 그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제는 뭐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으나 내년도 그러나 그것이 뭔가 흐름을 바꿀 만한 확 좋아지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죠. 실물은 별로 안 좋은데 금융만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괴리가 벌어졌는데 이거를 작용이라고 그러면 내년은 반작용이다. 실물은 회복되는데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나고 자산 가격은 떨어지든지 조정을 보이면서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잖아요. 짧은 단기간 내 몇 개월 만에 지금 뭐 몇 조, 3조 달러 이상이 풀린 거니까. 그리고 더 예정이 돼 있고 이러한 유동성을 통한 이 급격한 유동성의 확대가 그러한 조정의 시기에 어떤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역할, 부정적인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돈이 유동성이 많은 건 사실은 미국도 지난 뭐 3월에서 6월 달에 3조 달러 풀었고 우리나라도 단기 부동량이 한 13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가? 근데 돈이라는 게 항상 눈이 있어서 수익률 높으면 반드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디가 수익률이 높은가? 그걸 찾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크가 올 때는 다 돈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도 다 숨어버리는 것이죠. 네. 과연 그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뭔가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릴 텐데요. 저는 앞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게 뭐 주식, 부동산, 뭐 대체산, 금 이런 거 보면은 상대적으로 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비트코인 저는 뭐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그건 유동성 탓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달러가 기축통화인가? 네. 그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비트코인의 화랑은 그거 달러에 대한 의심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뭐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계 애완 보육 중에서 달러 비중이 60%거든요. 10년 전에 한 71%였어요. 근데 60%로 줄어들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그게 계속 줄어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뭐를 살 것인가? 중앙은행이 그 달러를 뭐로 대체할 것인가? 그게 저는 뭐 금일 수도 있고요.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이 금 많이 사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자금은 뭐 비트코인 등 달러 이해 자산으로 많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거시적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시적 흐름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제 각자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거시적 흐름이 재밌기는 한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항상 생존 본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기업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려운 악조건 하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뭐라 그러죠? 사력을 다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여졌을 때 또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뭐 앞으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겠죠. 사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저성장으로 가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올해는 견뎠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저는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축소되든지 아니면 늘어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최근 3년 동안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들이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20% 이상. 뭐 그런 기업들이 저는 견디기 어려운 시대고요. 뭐 살아남는 기업만 더 잘 되는 시대. 그래서 그 살아남는 기업 쪽으로 돈이 몰리겠죠. 네. 그게 IMF에서도 얘기한 K자형. 예, 그게 K자형.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하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결국 이제 우리 경제 올해는 정말 좋았잖아요. 수출도 많이 되고 전반적으로 그 어려웠던 그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성적을 거뒀는데 내년도 이게 이어질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1% 정도 성장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요. 뭐 OECD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죠. 뭐 그것은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제조업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큰 경제 대국 중에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 안 한 나라는 중국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수출 중 중국 비중이 한 26% 정도 돼요.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올해 덜 나빴다. 수출도 한 올해 마이너스 7% 정도 증가한 게 아니라 올해는 줄어들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내년에는 저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예측할 때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보거든요. 장단기 금리라는 것은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단기 CD 91일물 이 차이인데요.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우리 경제 성장률에 한 3분기 정도 선행하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차 올 4분기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로 보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제가 내년 경제 성장을 예측해 본 겁니다만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정부에서 3.2%, 한국에서 3.0% 이 정도 전망하고 있으면 뭐 3% 정도는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3%가 절대 높은 성장은 아닙니다. 올해 마이너스 1, 내년에 3% 성장하더라도 평균하면은 2년 평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낮은 성장이다. 네. 그래서 내년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기저효과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 V자형 반등이거든요. 그렇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게 성장률 급락했다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V자형 반등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급락하면은 이렇게 급등하는데, 근데 이동 평균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 제가 추정해 보면 한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그 상황들 속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내년도 기업들의 영업 실적, 이익 실적이 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그 증권사나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올해보다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135조 안팎 애널리스트들이 내년 기업 이익을 보고 있더라고요. 올해보다 한 20% 안팎 증가하는데, 근데 이게 사상 최고치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2017년에 15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과거 수준을 보면은 과거 2017보다 절대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그 주가가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주가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거든요. 2017년에 150조 기업이익이 넘을 때 코스피가 2,600 잠깐 넘었었어요. 네. 근데 내년도 2017년보다 기업이익 수준은 낮은데 주가는 더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주가가 재평가되고 있다. 그런 평가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PER이 10배 안팎이었었는데 PBR이 1배 안팎이었는데 한국 그 배당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그 PBR이 한 단계 높아졌다. 네. 이 재평가 국면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기업 이익 수준으로 보면은 뭐 내년에 늘어나더라도 2017년 수준 이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 수치, 지표들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막 과도한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어떤 놀라운 그 성장의 실적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내년에 경제지표 기업 수익 늘어나는데 경제 성장률도 과거 평균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성장이고요. 기업 이익도 2017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근데 단지 그 주가가 그때보다 더 오르는 것은 풍부한 유동성, 네, 그 다음에 아까 꿈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꿈 같은 게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된 거죠. 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기업들은 죽잖아요. 네. 어려운 기업들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은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효과까지 다 받아가면서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보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얻어낼 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살아나는 기업은 더 잘 되고 주가는 오르겠죠. 근데 그게 주가 지수 자체를 크게 올리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요소가 그 지금의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은 주가로 확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한다. 예, 주가 지수 자체는 예. 그것들이 올라간 만큼 또 떨어진 것들이 다른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니까. 예, 종합 주가 지수는 그냥 아까 지난 시간에 뭐 평균 2,600 안팎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잘된 건 올라가지고 더 올라가는데 못된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주가 상승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종목별 장세. 예. 그렇게 살아남은 기업, 이렇게 막 이익이 급증하는 기업, 예. 이것의 주가는 그 일반적인 우리 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크게 오를 수 있다. 예, 뭐 그럴 가능성은 높죠. 예, 그런데 그런 업종도 올해 많이 올랐다.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내년 내후년에 그러니까 내년 가가지고 또 2022년 기업이익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업들도 내년 이익을 미리서 상당히 반영해버렸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약간 암초같이 생각하는 요소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네. 영국에서 그 변이 되는 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한국의 확진 3단계를 고민할 정도로 퍼져가는 이 상황, 봉쇄까지 고민해야 되는 이 심각한 상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별로 영향 없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영향은 아마 있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분기 급락했다 3분기 급등 V자형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4분기 내년 1분기는 약간 올라가는데 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내년 1분기에 모든 경제 지표들에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제가 주가 조정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1분기 가면은 이제 모든 경제 지표들이 계속 4분기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코로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4분기에는 지표들이 내년 1분기 초반까지는 정체 아니면 일부 하락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서프라이 지수라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수가 이미 꺾였어요. 그 지수는 뭐냐면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하고 실제 지표하고 그 차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실제 경제 지표가 더 좋게 나왔으면 그게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플러스고요. 그런데 실제 지표보다도 예상 지표가 더 적게 나오면은 실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높으면 이게 꺾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분기에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좋게 전망하는데 실제 지표는 그 이하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년 1분기 가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스태킹이라고 하나요? 그 재고 자산을, 재고 물량을 지금 막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한 현상이 발전이 생기면은 보통 주가가 됐든 경제가 됐든 상당히 좋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재고일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예, 재고를 출하로 나눈 거예요. 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재고일 지수가 한때 125까지 갔다가 10월 달 통계가 내일 뭐 11월 통계가 발표됩니다. 115 정도예요. 근데 115가 뭐냐면은 과거 평균이 100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 4월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최근 몇 달 통계만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장기 추세를 보면요. 굉장히 지금도 재고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이 잘 되는 이유를 거기에서 찾으시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의 재고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채워야 된다. 미국은 재고일 지수가 우리보다는 더 빨리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생산을 좀 늘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미국도 과거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뭐 그 이야기를 제가 미리서 질문해 주셨으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을 텐데 네. 네, 지금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는 높은 수준입니다. 네. 한번 다음 시간에 그 스태킹에 대해서 한번 좀 저도 그 생소한 용어고 그래가지고 그 재고일 지수가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주가와 거의 방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일 지수가 떨어지면은 물론 주가가 선행합니다. 주가 올라가면 재고일 지수가 떨어졌고요. 네. 주가하고 거의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재고일 지수가 주식시장을 조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월 그걸 재고일 지수를 발표하니까 발표할 때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고일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 예. 그거에 이제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으로 보여야 되겠네요. 재고가 예. 는다는 얘기니까. 예.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3, 4월 달에 125를 기록했다가 떨어졌어요. 115 정도. 예, 그래서 뭐 주가가 먼저 오르고 재고일 지수가 떨어지고. 재고일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해서 재고가 쌓인 것보다 출하 물건이 더 많이 팔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떨어졌는데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 115라는 숫자가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군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최근의 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꼭 추세를 봐라. 그러니까 신문에 보면은 그 기자분들이 통계청에서 발표할 때는 최근 1년이나 몇 개월만 이게 통계를 발표하거든요. 네. 그것만 보면 많이 떨어졌죠. 근데 과거 추세를 쭉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 지표를 볼 때 최근 몇 개월만 보지 말고 추세를 보면서 그 추세상 지금 어디 국면에 있는지, 재고일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네. 그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생산을 늘릴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추세라는 거는 네. 몇 년간의 기간을 보통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봐야 된다고 10년 정도의 네. 추세. 네, 10년 정도. 그러니까 1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세를 예.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좀 우리가 내년도 경제 전망을 좀 회복이 좀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요소는 혹시 없을까요? 뭐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다행히 저 백신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 네. 뭐 저는 내년 2분기 보면은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코로나가 뭐 기후에 맞춰서 줄어들든 혹은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에 의해서 이게 확 줄어들든 네.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보복적 소비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막 돈 많이들 저금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가계저축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그 장기 평균은 한 7%거든요. 근데 한때 20% 넘었다가 최근 보니까 가계저축률이 한 14% 정도 많이 유지하고 빠졌네요. 있어요. 예. 그래도 빠진 그래도 거는 썼다는 얘기인가요? 예, 좀 썼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가계저축이라는 게 밑에가 소득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소득이 줄어들었다. 예, 소득도 줄어들고 가계저축률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 과거 평균보다 저축률이 훨씬 높으니까 코로나 진정되면은 그 밀렸던 소비들이 일시적으로 되면서 일시적으로 경제는 반등할 수가 있겠죠. 그게 내년 2분기 아니면 3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전망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 주신 게 좀
금융은 이제 실물과의 어떤 횡보, 예. 그 조정, 간격을 좁히는 어떤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것이 반전되는 계기 혹은 그런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예, 자산가에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아야 돼요. 거의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여주셨던 실물과 금융 주가와의 그 상관관계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거의 맞닿을 정도로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내년 가지고는 2022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이 실물 GDP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근데 뭐 지금 2022년, 2023년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뭐 내년에 좋아지고 나서 과연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좋아지느냐. 저는 물가하고 인플레 문제, 그 다음에 인플레가 발생하면 금리 문제, 부채 문제, 멀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뭐 지금 이야기인 것보다는 뭐 내년 중반 이후에 가서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수치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뭔가 좀 워낙 힘들다 보니까 좀 좋아졌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싶은데, 물론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또 현실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분명히 고민을 하기는 하죠. 이것이 버블인가?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럴까? 지금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거품이란 게 꺼져봐야 거품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 모든 펀더멘탈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그래서 일정한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조정 기간에도 뭐 차별화돼서 차별하거든요. 뭐 오르는 종목이 있겠죠.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 이런 것들을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있나요? 뭐 제가 증권회사 떠나가지고 기업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근데 거시적 큰 흐름으로 보면은 저는 세계 소비 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비중을 좀 줄이고 중국 비중 좀, 한국 비중 좀 상대적으로 늘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테마는 친환경, 뭐 바이오거든요. 그쪽으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성장 기업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개별 기업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ETF 같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부품을 공부하는 회사, 이런 거로 구성된 ETF. 그리고 우리가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히 살 것인가. 헬스케어는 영원한 성장 산업이거든요. 뭐 저는 그런 쪽에서는 다른 산업 성장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 그런 쪽에서 좋은 기업 찾든지 아니면 기업 찾기 쉽지 않으신다면은 ETF 같은 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뵈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자꾸 ESG,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린 스완,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어떤 그다음 좌초 자산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언제 그런 세월이 오겠냐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좌초 자산이라는 의미,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투자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수록 ESG, 이거는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심지어는 우리 국민연금조차도 ES 지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업을 찾아가지고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큰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초사잔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차로 계속 가버리면은 많은 석유를 쓰는 자동차를 만드는 부품이나
예, 그런 회사들은 어려워지죠. 예, 어려워지죠. 예, 그런 거를 아마 피하라는 예, 정유 회사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려워질 수 예, 있고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제품을 그러니까 화학 산업 예. 이런 쪽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큰 예, 그림 산업의 상에서는. 큰 변화라는 겁니다. 예. 아, 이거 참 세상에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빨리 와닿는 것 같아서 참 그렇지 않아도 참 교수님도 경제연구소 이번에 그 오픈하신 곳이 ESG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ESG가 막 사방에서 자꾸 들려가지고 예. 뭐 몇 분하고 뜻이 있어가지고 ESG 그 연구소 경제를 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예, 저도 요새 그런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각국 정부 정책도 그러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그러고 예,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책들을 뭐죠 그린 뉴딜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서 얼마 전에도 그 책 저자 한 분이 여기 나오셨죠. 예, 그린 뉴딜. 예, 제가 그 뭐죠? 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인가 뭐. 아니 국내 어떤 분이던데 미국인도 나왔어. 그린 뉴딜은 그런 거고. 예. 아, 저기 그린 스완. 예, 예, 그분 책도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예,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러면서도 제가 그런 공부를 하면서 예, 중국의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관련 ETF는 꼭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음 시간에 또 한번 ESG와 관련한 자세한 말씀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거시적 흐름을 국내 경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투자하시는데 한번 참고 의견으로 삼으시고 한번 그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